뭐? 내가 왜 전기세를 내야 해? 이 온열기 내가 쓰자고 했니? 보일러 안 된다고 네가 사준 거잖아. 아니, 그니까 보일러가 문제이긴 했는데 온열기 어머니가 사달라고 하시긴 했잖아요. 저도 전기세 고민해서 바로는 못 사드렸는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요. 정 씨는 지금 이런 상황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얘, 애초에 내가 사돈처녀 안쓰러워서 따신 방을 양보해줬고 내가 그 추운 방으로 들어간 거잖아. 그럼 나는 그런 거 하나 없이 오들오들 떨면서 자야 했던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 일단 지금 갑작스런 지출이라서 저희도 당황스러워서요. 새집 계약금이랑 인테리어 추가 비용도 있고 온열기도 급하게 2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전기세가 너무 예상 밖이라서 이것만 좀 같이 내달라는 거예요. 정 씨는 답답한 마음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얘, 너 말 이상하게 한다. 그걸 왜 내가 책임져야 하는데? 네가 여기 나를 불렀잖아. 3달 만에 봐달라며? 거기다 은근슬쩍 사돈 처녀 애까지 맡기고 그것까지 돌봐준 시애미한테 이게 정상이냐? 어머니,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사례비도 꼬박꼬박 150만 원씩 드렸잖아요. 제가 어머니께 집안일을 부탁드렸나요? 애 밥을 해달라고 했나요? 그냥 시우 어린이집 등하원만 시켜주시고 여기서 주무시고 그게 끝이잖아요. 그 정도면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왜 자꾸 제 동생을 걸고 넘어지세요? 며느리는 묘하게 빈정거리며 세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며칠 전 사돈 처녀더러 애 맡기지 말라고 했던 것에 앙금이 있는 듯 했습니다. 제 동생은 사정이 있어서 여기 왔다잖아요. 이혼하고 저 어린 애기 데리고 와서 힘든데 왜 자꾸 눈치를 주세요? 누가 눈치를 줘? 나는 사돈 처녀한테 잘해줬어. 누가 그렇게 말을 해? 아무튼 어머니, 제가 달리 말하는 건 아니고 어머니 드리는 사례비에서 온열기 전기세만 제하고 드린다는 거예요. 150만 원에서 20만 원인데 그 정도는 같이 부담해 주셔도 되잖아요. 정 씨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걸 내가 왜 부담하냐고 글쎄. 이야, 진짜 세상이 어떻게 됐으면 비뚤어진 걸 제대로 됐다고 하고 제대로 된 걸 이상하다고 하냐. 아니, 시애미 불러다 놓고 찬방으로 밀어넣고 보일러도 안 고쳐주고 그래서 온열기 사달라고 했더니 그것 갖고 전기세를 내라고? 이게 제대로 된 거 맞냐? 올해로 71세가 된 정미자 씨는 이날로 짐을 싸서 부산에 있는 본인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서 상황을 떠올리기만 해도 이가 갈렸습니다. 부산에 있는 시어머니를 서울에 올라와서 몇 달만 애를 봐달라더니 그 와중에 군 식구인 사돈 처녀까지 집에 들였습니다. 사정이 딱해서 같이 돌봐줬더니 며느리와 사돈 처녀는 눈에 뵈는 게 없는 건지 날이 갈수록 정 씨에게 시건방지게 구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지만 정 씨는 며느리에게 호락호락하게 굴리기 좋은 시어머니가 되기 싫었습니다. 못된 시어머니까진 아니어도 적어도 어렵고 불편하고 함부로 못 대할 어른이 돼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사실 정 씨는 처음부터 자식과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려고 했습니다. 이미 남편과는 5년 전에 사별했고 그쯤 아들 부부를 일찍이 결혼시켜 서울에서 살도록 집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형제자매들이 다 모여 살고 있기에 자식과 떨어지는 게 조금은 서운해도 부산에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 정 씨는 며느리의 간절한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새집 계약 준비 때문에 정말 정신이 없어요. 지금 기존 집도 부동산에 내놓고 계속 새집 점검하러 다녀야 해서요. 그래서 말인데 한 3개월 정도만 저희 집에 같이 계시면서 저희 애같이 봐주시면 안 될까요? 뭐? 아이고, 여기 네 큰이모도 지금 손주 본다고 바쁜데 니들도 힘들겠지만 내가 지금 몸이 성치 않아. 여기저기 구부정하고 뼈도 안 좋고 애 안고 들고 할 수가 없어. 에이 어머니, 당연히 오고 가시는 건 저희가 모셔다 드릴 거고요. 시우는 이미 4살이에요, 어머니. 많이 컸는걸요. 어린이집 다니고 오고 가는 것만 같이 봐주시면 돼요. 돌쟁이 아기도 아니고 안아주고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고 보니 부산 산다면서 손주를 본 게 언젠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 가끔 볼 때마다 자고 있거나 혹은 깨어 있어도 울거나 그런 모습만 봤으니까요. 어머니, 여기 인테리어 업자한테 맡겼는데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요. 지금 돈도 다 안 주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시우가 많이 예민한 편이라 저랑 잘 안 떨어지려고 해요. 저희 집 옮겨서 들어갈 날까지만 부탁드릴게요. 다른 거 해주실 거 없어요. 그리고 저희 이미 어머니 방까지 만들어놨는걸요. 뭐? 난 아직 결정도 안 했는데 무슨 방을? 안방이요. 어른이 집에 오시면 안방 먼저 비워드려야죠. 남편과는 어머니 모시자고 얘기해놨고 이 사람은 벌써 신나 있어요. 엄마랑 같이 한 공간에서 지내는 거 오랜만이라고요. 이런 소리야 며느리가 적당한 치레로 하는 말이라는 걸 알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떠나 냉정히 생각해 볼 때 솔직히 대안이 없기도 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부모님은 결혼 전에 일찍이 돌아가셨고 이제 남은 혈육인 정 씨는 부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명절 때나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해도 아들 부부가 여기에 왔지 정 씨가 직접 갔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구태여 이쪽 집을 놔두고 3개월이나 아들 부부 집에 올라가서 아이를 봐줘야 한다니 썩 내키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 씨가 보기에도 아들 부부 근처에서 이런 부탁을 할 만한 어른이 시어머니인 본인밖에 없기도 했던 겁니다. 결국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자. 대신 3개월만이야. 그 이상은 나도 몸이 아파서 못해. 여기 꾸준히 다니는 병원도 있고. 어머,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병원은 여기가 더 좋아요. 이 동네 점점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렇게 정 씨는 아들 부부의 집으로 들어가 손주를 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정 씨가 머무는 동안 최대한 배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정 씨는 안방을 배정받았고 아들과 며느리는 작은 방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말했듯이 손주 또한 순한 편이라 손이 많이 가지 않았습니다. 활발하게 뛰어다니기보다는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책을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정 씨는 가까이서 손주의 귀여운 모습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간단한 건 미리 해뒀어요. 힘드시면 꼭 말씀하세요. 며느리는 이렇게 냉장고를 가득 채우고 기본적인 반찬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본래 며느리는 근처 한의원에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지만 새집 계약과 준비를 위해 잠시 일을 쉬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이지 정 씨는 그야말로 손주 챙기는 것만 도우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동안 이런 식으로 3개월 정도야 힘들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한 달이 넘어갈 즈음 며느리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며느리가 조심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정 씨에게 말을 꺼낸 것입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번에 어머니도 결혼식 때 보셨겠지만 제 여동생이요. 지금 집 공사가 진행 중이라 당분간 머물 곳이 없대요. 일주일 정도만 여기서 신세를 지고 싶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여기서 방도 넉넉하지 않은데 말이야. 사돈처녀 애기 낳은 지 좀 됐잖아. 같이 오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어머니, 어차피 오래 있지 않을 거고 저희 이사 준비하면서 창고방을 정리했잖아요. 그 방에서 지내라고 하려고요. 정 씨는 처음엔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아기까지 데리고 와 있으면 집안이 너무 복잡해지지 않을까? 여기 시우도 있고 한데 다들 얘기는 된 거야? 네, 남편이랑도 이미 얘기했죠. 이미 집에 잘 못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라 이 사람도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서 어머니께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제가 최대한 신경 쓸게요. 정 씨는 한숨을 내쉬며 며느리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가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일주일이라면 내가 참아볼게. 어쩔 수 없지 뭐. 며느리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사돈 처녀가 어린 아기를 안고 집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한눈에 봐도 육아로 많이 힘든 것인지 매우 지쳐 보였지만 정 씨를 보자마자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 어른. 갑작스럽게 이렇게 찾아뵈어서 죄송해요. 언니에게 들으셨겠지만 사정이 있어서 잘 부탁드립니다. 정 씨는 많이 피곤해 보이는 사돈 처녀의 모습을 보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기가 어린데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것도 힘들겠지. 그래, 방이 좀 작아도 불편하지 않게 지내요. 그렇게 사돈 처녀와 아기는 창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간단히 정리된 상태였고 잠시 머물기엔 충분해 보였습니다. 정 씨는 집안이 조금 복잡해진 것을 느꼈지만
잠깐이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와중에 사돈처녀는 아기를 돌보느라 힘들어 보였습니다. 이제 막 돌을 넘겼다고 들었는데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종종 울고 심하게 보채고 있으니 옆집에서 주의를 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아기를 재우고 기진맥진한 얼굴로 거실에 앉아 쉬는 모습을 보며 정씨는 가끔씩 사돈처녀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아기가 엄마 닮은 거 맞지? 얼굴도 뽀얗고 참 예쁘네. 내가 잠깐 봐줄 테니 좀 쉬고 와. 어디 가서 장이라도 보고 오던지. 아무튼 콧바람 좀 쐬고 오면 좋지. 사돈처녀는 정씨의 말에 고개를 숙이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렇게 정씨는 손주를 돌보는 틈틈이 사돈처녀의 아기도 안아주며 달래주었습니다. 집이 예상보다 더 복잡해졌지만 길지도 않은 기간이니 그럭저럭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일주일만 지내겠다고 한 사돈처녀는 집에 머물기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음에도 나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략 이쯤 나가겠지 생각했는데 그 날로부터 2, 3일이 더 지나도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울어다는 아기로 인해 온 집안 식구들이 잠도 잘 못 자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하는 정씨의 모습을 눈치챈 건지 며느리가 조심스러운 얼굴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 여동생이 이번에 이혼했어요. 뭐야? 이혼? 아니, 저 어린 애기를 두고 이혼을 했다고? 며느리의 얼굴은 무척 괴로워 보였고 정씨도 심장이 쿵쿵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네. 사정이야 동생이 알 테고 저한테 말은 안 해주더라고요. 아마 지금 충분히 괴로울 것 같아요. 애기 태어난 이후로 계속 싸웠다더니. 그래서 산후 우울증도 심한 상태라 지금 좀 애매한 상황이네요. 나가라고 하기에는 어린 아기도 있고 조금만 더 머물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정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사돈처녀의 어두운 얼굴과 종종 들려오는 밤중 아기의 울음소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떤 날에는 사돈처녀가 우는 듯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릴 때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정씨의 마음을 복잡하게 했습니다. 그래, 젊은 애 엄마가 얼마나 힘들까? 근데 어느 정도 견뎌본다고 한들 너희는 이제 이사 갈 거잖아. 그때까지 있는 거냐? 네. 안 그래도 저도 딱 2달 정도만 더 있으라 했어요. 지금부터 살 길은 부지런히 찾아보라고 했고요. 별 수가 없죠. 그러고 보니 며느리는 친정이 없기 때문에 사돈처녀 역시 의지할 곳은 언니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1~2달 정도야 눈 질끈 감고 참아보자 언제 내가 사돈처녀까지 함께 여럿이 모여 사는 경험이 있겠나 싶었고 정씨는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알겠어. 1~2달 정도면 내가 참아볼게. 그래도 그 이상은 곤란하니까 꼭 약속해라. 네. 그럼요. 그 안에 정리될 거예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정씨는 사돈처녀와 아기를 잘 챙겨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밥을 해주고 틈틈이 아기를 돌봐주며 힘들어하는 사돈처녀를 도왔습니다. 사돈처녀는 정씨에게 조용히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사돈 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폐만 끼치는 것 같아 죄송해요. 됐어. 아기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밥이라도 잘 챙겨 먹고 몸 상하지 않게 해. 정씨는 그렇게 말하며 따뜻한 국을 사돈처녀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돈처녀의 아기가 심한 감기에 걸렸습니다. 밤새 울고 보채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정씨는 울음소리를 들으며 잠이 오지 않아 새벽에 일어나 사돈처녀 방으로 갔습니다. 방 안은 추웠고 사돈처녀는 아기를 품에 안고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추워? 보일러를 틀지 그랬어. 그게 보일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제도 추웠는데 그냥 제가 참고 있었어요. 정씨는 사돈처녀의 지친 얼굴과 감기로 고생하는 아기를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안 그래도 요 근래 따뜻하다가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고 정씨도 그 사이 보일러를 켰습니다. 당연히 방마다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고 사돈처녀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어디 보자. 이게 틀어놓은 건데도 이렇게 냉골인 거야? 아이고, 이 방에서 애를 데리고 이렇게 있는 건 너무 힘들지. 안방으로 옮겨. 아니에요, 어르신.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괜찮습니다. 안방이 제일 따뜻하니 아기 데리고 거기서 자. 그 방은 추워서 안 돼. 정씨는 며느리와 아들에게도 이를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난감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방을 옮길게요.
저랑 애아빠랑 그쪽으로 넘어가서 자도록 할게요. 아이, 됐어. 둘 다 일하는 사람들인데 춥게 자면 어떡해. 나 하나면 바꾸면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 진즉 옮겼어야 했나 봐. 며느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업자를 알아봐서 빨리 보일러를 고치도록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 알았다. 빨리 고치기만 해. 정 씨는 이렇게 말하며 창고방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방은 보일러가 나오지 않아 추웠지만 정 씨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감기에 걸린 아기와 지친 사돈 처녀가 조금이라도 편히 쉴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 씨는 묵묵히 자리를 옮겼습니다. 잠깐이면 괜찮을 거라고 정 씨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막상 창고방으로 넘어가 보니 새벽녘부터 한기가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아기가 왜 그렇게 심하게 감기에 걸렸고 오들오들 떨었는지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씨가 들쑥날쑥해서 이래저래 버텨봤지만 3일쯤 지나자 참다 못한 정 씨는 아침 식사를 하던 중 며느리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 방이 너무 춥다. 밤새 떨었어. 보일러 업자는 알아본 거야? 이거 얼른 고쳐야겠어. 나도 몸살기가 생기려고 한다. 아,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제가 저녁에 좀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날 저녁 며느리는 조심스러운 얼굴로 정 씨에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집주인한테 물어봤는데요. 이 집 보일러가 원래 방마다 돌아가면서 고장이 좀 있대요. 그간 살 때는 몰랐다고 말했더니 생각해보니 여기가 창고로 쓰고 있기도 했고 그때만 해도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미 집을 내놓기도 했고 집주인은 굳이 우리 위해서 돈 들여서 고쳐주긴 싫은가 봐요. 우리가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네요. 정 씨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래? 근데 안방이랑 너희가 자는 방은 잘 되던데. 훈훈하잖아, 거기는. 정 안 되겠으면 온열기라도 하나 준비해줘. 여기서 계속 이렇게 춥게 잘 순 없잖아. 네, 제가 온열기 바로 주문할게요. 요즘 가습도 되고 좋은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 씨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니 일단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 곧 이사 갈 거라면 당장은 참아보지. 대신 온열기 빨리 준비해줘야 한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도 다음 날이 되어도 온열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날씨는 점점 더 추워졌고 정 씨는 매일 밤 두꺼운 이불을 덮고도 몸이 시려 밤잠을 설쳤습니다. 머리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아파지자 이때 정 씨는 아침이 되자마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 온열기 샀다더니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매일 이렇게 춥게 지낼 순 없어.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계속 이런데 발도 시렸고 진짜 너무 춥다. 정 안 되겠음 거실이라도 내주던가. 아니다. 저기 짐들도 많아서 자기도 불편하고. 어떻게 된 거야? 그러자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제가 그 사이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까먹었어요. 바로 지금 주문할게요. 어떡하죠? 너무 죄송합니다. 여기서 정 씨는 조금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이고야, 까먹을 게 따로 있지. 정신이 없긴 뭘 정신이 없어.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매일 춥다고 했잖아. 그걸 이제 하면 어떡해? 너무한 거 아니냐? 며느리는 그제야 표정이 굳어지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당일 배송으로 바로 주문해서 오늘 저녁에 받으실 수 있게 할게요. 그리고 정말로 그날 저녁 온열기가 배송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제품을 정 씨 방에 가져다주며 사용법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거 쓰시면 될 거예요. 한쪽으로는 가습도 되고 이렇게 방향 조절하면서 쓰시면 된대요. 정 씨는 온열기를 켜고 방에 온기가 돌아오자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좀 살겠네. 다음부턴 이런 거 늦추지 말고 빨리 준비해줘야지. 속상한 마음에 정 씨는 한마디 더 얹었으나 이때 며느리의 표정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더 뭐라 하려다가 그냥 관두고 있기로 했습니다. 어찌됐건 자기들도 그렇게 바쁘다고 하는데 게다가 친정 여동생까지 와 있으니 정신이 없겠지 하면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정 씨도 특별한 문제 없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손주를 돌보는 와중에 엉겁결에 사돈처녀의 돌쟁이 아기를 같이 겸사겸사 봐주는 일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온열기 사건이 있었던 그날 정말 정신이 없을 정도로 일이 많았는데요. 이날은 사돈처녀가 전 남편과 시댁을 만나 해결할 일이 있다며 어린 아기를 맡기고 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돈 어른, 정말 죄송해요. 잠깐만 저희 아기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마무리를 제대로 지어야 하는데 아기 데리고 나가면 힘들 것 같아서요. 아이고, 그래. 잘 해결돼야지. 그럼 내가 이 녀석들 같이 볼 테니까 잘 다녀와. 그렇게 정 씨는 손주와 사돈처녀의 아기까지 두 아이를 돌보며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 오전에는 정 씨의 작은 창고방 안에서 여전히 온열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가장 최신 상품이라고 사다 주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열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일찍이 켜두었고 이날따라 아이들을 돌보느라 온열기를 끄는 걸 잠깐 잊게 된 것입니다. 한참 뒤 이상한 냄새가 어디선가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그제야 온열기가 계속 켜져 있었음을 깨달았고 황급히 꺼버렸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뭔 냄새가? 아이고, 안 되겠다. 얼른 환기시켜야지.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지만 방 안과 집안의 냄새가 배어버렸습니다. 추운 와중에 집안의 문이란 문은 다 열어 제끼고 정 씨는 부지런히 환기를 시켰습니다. 그때 며느리와 사돈처녀가 집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며느리는 냄새를 맡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냄새예요? 이거 뭐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게 내가 온열기를 켜두고 깜빡했어. 이제 껐다. 지금 환기시켜두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세상에, 제대로 보셨어야죠. 그걸 그냥 두시면 어떡해요? 큰일 날 뻔했네요. 집에 애기들만 있는데. 며느리는 연신 인상을 찡그렸고 정 씨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사돈처녀도 그 냄새를 맡고 정 씨를 바라보며 날이 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 저희 애 저번에 응급실까지 갔다 왔는데 냄새 너무 심하네요. 저기, 죄송한데 온열기 낮에는 안 쓰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밤에만 쓰셔야죠. 연달아 이렇게 책망하는 소리가 들려오자 정 씨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오전에 키려던 게 아니고 저녁에 켜둔 걸 깜빡한 거야. 작동법을 나도 정확히는 몰라서. 하지만 며느리와 사돈처녀는 정 씨의 말을 듣고도 짜증이 가라앉지 않는 듯했습니다. 정 씨는 그 순간 매우 불편하고 속상했지만 굳이 더 말다툼을 벌이고 싶지 않아 조용히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오후에 아들이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상황을 전하자 아들은 온열기를 점검하며 정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다행히 큰일은 아니에요. 냄새야 이미 충분히 빠진 것 같고 그냥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대신 끄는 것만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정 씨는 이런 상황에서 썩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위험한 상황이었다고는 하지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었고 며느리의 책망하는 얼굴이나 거기 나서서 같이 지적하는 사돈처녀까지 내가 왜 여기서 이런 말을 듣고 있어야 하나 마음이 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세를 몰아 정 씨는 이후에 일어난 사건까지 겹치게 되어 결국 모든 것을 다 놔버리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순순히 올라와 버린 자기 자신을 책망하게 된 것입니다. 정 씨의 일상은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이제 며느리와 사돈처녀는 각각 이혼 수속이니 새 집을 알아보는 일이니 하며 둘 다 외출이 잦아졌고 두 아이를 모두 정 씨에게 맡기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몇 번 맡아주었더니 사돈처녀는 당연한 듯이 맡겼고 저번 온열기 일로 괜시리 불편해진 상태로 정 씨는 자기 의견을 내기도 약간 버거워졌습니다. 게다가 사돈처녀의 돌쟁이 아기를 안고 기저귀를 갈고 달래는 일은 정 씨에게 꽤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4살 손주는 어린이집에 보내면 됐지만 돌쟁이 아기는 엄마와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울고 보채는 일이 잦았습니다. 한두 번 맡아줬더니 3-4번 맡기길래 이 부분에 대해 정 씨는 사돈처녀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저기, 내가 그간 좀 봐주려고 했는데 이제는 안 돼. 그때도 사돈처녀가 어디 옛날 시댁 만나러 간 데서 봐줬고 나도 힘들어서 돌쟁이는 못 봐. 우리 시우만 해도 저 녀석 몸집 커지면서 돌보기 힘들다고. 다른 데 맡기던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서 사돈처녀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빠 보였고 당연히 할 말을 한 것인데도 정 씨는 왠지 모르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이상하게 며느리까지 찬바람이 부는 듯 느껴졌고 아들에게 이런 말을 내비치고 싶어도 한 집에 살고 있으니 말할 타이밍도 찾지 못하고 정 씨는 이 집이 여러모로 불편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정타로 사건이 터졌는데
이날은 며느리가 고지서를 손에 들고 대뜸 정씨 방문을 노크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이번 달 전기세가 말도 안 되게 많이 나왔어요. 보일러는 지난달에 18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 온열기 써서 이렇게 나왔나 봐요. 거의 40만 원이 나왔어요. 뭐라고? 세상에, 어쩜 그렇게 전기세가 많이 나온 거야? 거의 보일러처럼 나온 거 아냐? 그러자 며느리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안 그래도 전기세 어떻게 나올까 계속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되었네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 온열기로 나온 전기세는 어머니가 부담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뭐? 내가 왜 이걸 내야 해? 이 온열기 내가 쓰자고 했니? 보일러 안 된다고 네가 사준 거잖아. 아니, 그니까 보일러가 문제이긴 했는데 온열기 어머니가 사달라고 하시긴 했잖아요. 저도 전기세 고민해서 바로는 못 사드렸는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요. 정 씨는 지금 이런 상황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얘, 애초에 내가 사돈처녀 안쓰러워서 따신 방을 양보해줬고 내가 그 추운 방으로 들어간 거잖아. 그럼 나는 그런 거 하나 없이 오들오들 떨면서 자야 했던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 새 집 계약금이랑 인테리어, 추가 비용도 있고 온열기도 급하게 2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전기세가 너무 예상 밖이라서 이것만 좀 같이 내달라는 거예요. 정 씨는 답답한 마음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얘, 너 말 이상하게 한다. 그걸 왜 내가 책임져야 하는데? 네가 여기 나를 불렀잖아. 3달 만에 봐달라며? 거기다 은근슬쩍 사돈 처녀 애까지 맡기고 그것까지 돌봐준 시애미한테 이게 정상이냐? 어머니,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사례비도 꼬박꼬박 150만 원씩 드렸잖아요. 제가 어머니께 집안일을 부탁드렸나요? 애 밥을 해달라고 했나요? 그냥 시우 어린이집 등하원만 시켜주시고 여기서 주무시고 그게 끝이잖아요. 그 정도면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왜 자꾸 제 동생을 걸고 넘어지세요? 며느리는 묘하게 빈정거리며 세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며칠 전 사돈 처녀더러 애 맡기지 말라고 했던 것에 앙금이 있는 듯 했습니다. 제 동생은 사정이 있어서 여기 왔다잖아요. 이혼하고 저 어린 애기 데리고 와서 힘든데 왜 자꾸 눈치를 주세요? 누가 눈치를 줘? 나는 사돈처녀한테 잘해줬어. 누가 그렇게 말을 해? 아무튼 어머니, 제가 달리 말하는 건 아니고 어머니 드리는 사례비에서 온열기 전기세만 제하고 드린다는 거예요. 150만 원에서 20만 원인데 그 정도는 같이 부담해 주셔도 되잖아요. 정 씨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걸 내가 왜 부담하냐고 글쎄. 이야, 진짜 세상이 어떻게 됐으면 비뚤어진 걸 제대로 됐다고 하고 제대로 된 걸 이상하다고 하냐. 아니, 시애미 불러다 놓고 찬방으로 밀어넣고 보일러도 안 고쳐주고 그래서 온열기 사달라고 했더니 그것 갖고 전기세를 내라고? 이게 제대로 된 거 맞냐? 정 씨와 며느리의 실랑이가 길어지는 사이 사돈 처녀가 휙 지나가며 껴들었습니다. 솔직히 온열기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오긴 했잖아요, 어르신. 한번 위험할 뻔했고요. 왜 저희 언니한테 화를 내시는지. 게다가 저랑 제 아이 얘기는 왜 하신 건지 모르겠네요. 싫으시면 하지 마세요. 왜 자꾸 제 얘기를 하세요, 언니 곤란하게. 정 씨는 사돈 처녀의 버릇없는 태도에 기가 막혔습니다. 진짜 보자 하니까 둘이서 이렇게 편이라도 돼서 나 하나를 지금 몰아세우는 거야? 됐어, 그럼. 온열기 값 나는 절대 못 내. 그리고 방 다시 바꿔. 나 여기 있으라고 할 거면 원래대로 안방으로 바꾸라고. 그러자 며느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애처럼 왜 이러세요? 저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너무 피곤해요. 진짜 그만 좀 해주세요. 정 씨는 여기서 이성의 끈이 툭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며느리와 사돈 처녀를 노려봤고 이 둘의 전혀 끄떡없는 표정을 보며 잘못돼도 아주 크게 잘못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정 씨는 그대로 방으로 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고 그런 움직임을 알면서도 며느리와 사돈 처녀는 말 한마디 걸지 않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결국 정 씨는 그대로 밖으로 나와 기차를 타고 부산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순간까지 아들은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하여간 그 집 식구들은 단 한 명도 연락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열차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며느리와 사돈처녀 그리고 그들의 태도를 떠올릴수록 억울한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허겁지겁 부산에 도착해서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얼마간 비워뒀던 집 구석구석이 눈에 들어왔고 냉기가 느껴져 곧장 보일러를 켰습니다. 얼마 안 되어 열기가 들어오면서 정 씨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었고 뜨끈하고 훈훈한 마룻바닥을 만져보니 새삼 웃음이 새나왔습니다. 이 간단한 것조차 누릴 수 없었다는 걸 생각해보니 그저 기가 막혔던 것입니다. 따뜻하다 못해 뜨겁기까지 한 바닥에 누워 정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 그건 네 처랑 네 처제한테 묻고 엄마가 할 말은 딱 하나뿐이야. 니들 지금 살고 있는 집 거기 들어간 1억 5천 말이야. 엄마가 보태준 돈 그거 내놔 다시. 전화를 받은 아들은 깜짝 놀라며 황급히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 돈은 새 집 계약금으로 다 들어가기로 한 건데 지금 와서 돌려달라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엄마 지금 골병 들고 몸 살라고 마음은 마음대로 너덜너덜해졌어? 내가 니들 집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생각해봐라. 시우 봐주고 그 집에 불편한 사돈처녀까지 들어왔는데도 내가 다 편해 봐줬다. 그랬더니 사람을 계속 우습게 알대. 그럼 가만히 있는 게 바보지? 자기 꼴은 자기가 만든다고? 엄마는 네 처한테 그런 대접받고 더는 못 산다. 엄마, 진정 좀 하세요. 제가 이 사람한테 말 잘해볼 테니까 그렇게 화내지 마세요. 갑자기 이러시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잖아요. 그건 니들 사정이야. 엄마랑은 아무 상관없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아들 부부가 처음 신혼집으로 지금의 아파트를 얻었을 때 정 씨는 1억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보탰습니다. 나머지 3억 원은 아들이 모은 돈에 추가로 부부가 대출을 받아 마련했습니다. 정 씨의 돈이 들어가면서 아들 부부는 안정적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고 아이를 낳아 가정을 꾸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새 집으로 이사하게 되면서 며느리는 인테리어까지 새롭게 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던 겁니다. 집 계약금으로 일부를 걸어두고 인테리어 업자들을 불러서 열심히 견적을 내고 진행을 시키던 중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정 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그 모든 계획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집값이 1.3에 해당하는 돈이었고 이 뿌리가 흔들리면 당장 돈을 빌릴 만한 곳이 없으니까요. 아들은 여러모로 급해졌던지 바로 며느리에게 연락을 해서 이 사실을 알렸고 뒤늦게 며느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직도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건지 상당히 격앙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그 돈은 이미 새집 계약에 다 들어가기로 한 건데 지금 와서 돌려달라니요. 그렇게 하시면 저희는 어쩌라는 거예요? 진짜 왜 그러세요, 정말? 낮에 일 때문에 어디 가셨나 했더니 부산으로 들어가셨다면서요. 아, 진짜 저 여러모로 황당하네요. 야, 니들이 니들 입장밖에 생각 안 하니 나도 내 입장 챙기겠다는데 뭐가 잘못됐어? 그놈의 온열기 전기세 하나 갖고도 난리를 치는 애들한테 내 돈 1억 5천이 가당키나 해? 아니 진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진짜 앞으로 저 어머니 얼굴 뵙기 힘들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세요? 갑자기 가버리시고 저랑 제 동생이랑 얼마나 난감했는데요. 애들도 그냥 두고 가버리시고 시우가 할머니 어디 갔냐고 내내 울었어요. 뭐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이제 너랑 사돈처녀랑 애들 기분까지 신경 써야 되냐? 집 이사 가겠다고 결정한 것도 너고 새 집에서 뭔 일이 있건 말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막말로 사돈처녀 힘든 상황이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그간 어른이 좋은 맘 갖고 베풀었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네 자식 네가 알아서 키우고 네 동생 뒤치다거리도 네가 해. 그리고 내 돈 내놔.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말고. 그간 정 씨는 친정어른 안 계신데 자매가 잘 자라온 게 기특하다고 칭찬도 해주었고 할 수 있는 한 돕기로 했는데 이날 일이나 이렇게 전화를 걸어온 며느리의 태도나 버릇이 없어도 정말 너무 없었습니다. 정 씨는 모든 게 지긋지긋해졌습니다. 이렇게 맨 얼굴을 내놓고 며느리와 싸워보니 밑바닥이 훨씬 더 잘 드러난 느낌이었습니다. 순전히 지들 요구만 중요했고 냉골에서 추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어른은 어찌되던 상관도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대단할 것 없다는 식으로 모셔가 놓고 이후로는 하나씩 불편한 것들을 끼워 넣더니 이제는 해준다는 것도 약속을 어겨가며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며느리의 이런 모습은 처음 알았고 역시 사람은 가까이 지내봐야 알게 되는 법인 것입니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도 이런 소리를 듣는데 내 권리는 내가 찾아야지
누가 찾아주나 싶었습니다. 돈 안 내놓으면 내가 내일이라도 서울 부동산 가서 빼갈 테니까 노인네 더 고생시키지 말고 돈 돌려놔. 아, 진짜. 어머니, 저희 집은 어떡하라고요? 어쩌라고? 전화 끊어? 정 씨의 단호한 태도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결국 정 씨의 단호한 요구를 아들과 며느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 씨가 아들에게도 제대로 단속을 했으니까요. 엄마 장난으로 하는 말 아니야. 돈 제때 돌려놔. 네 마누라한테 전화 받게 만들지도 말고. 알았어? 엄마, 너무 감정적으로 이러지 마세요. 그 돈은 이미 새집 계약금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지금 돌려달라고 하면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니들 같은 것들 뭐 이쁘다고 돈을 억씩이나 줘가면서 해줬는지 모르겠다. 다른데 그 돈 쓰고 살았으면 그까지 논열기가 뭐야. 왕 대접 받으면서 지냈겠지. 암튼 돈 보냈다는 얘기 아니면 연락하지 마. 하지만 아들 며느리네는 어지간히 간절했던지 얼마 안 있다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었고 울먹이는 며느리를 바꿔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사과드릴게요. 어머니 괜찮으시면 오늘이라도 부산 내려갈게요. 저희 좀 만나주세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려오지 마. 돈이나 먼저 입금해. 그게 우선이야. 결국 아들은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마련했습니다. 결국 정 씨의 요구대로 1억 5천만 원을 입금하며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파는 작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계획했던 새 집으로의 이사는 무산되었습니다. 기존 집을 매도해 새 집 계약금을 마련하려던 계획이 틀어졌고 추가 대출까지 감당해야 했던 상황에서 정 씨의 돈을 돌려주느라 모든 계산이 어그러졌습니다. 며느리가 욕심을 부려 새 집 인테리어까지 진행하려던 계획도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일면 아직 새 집 인테리어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진 않았던 것입니다. 의심 많은 며느리는 업자들과 잦은 마찰로 돈을 다 지불하지도 않았고 매일 같이 들여다보면서 다투다 보니 진전되지 않고 멈춰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그쪽에서 손실은 적었지만 어찌되었건 새 집을 향한 꿈은 끝났고 담보 대출 받은 것도 다 이전으로 되돌리고 기존 집에서 다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정 씨는 1억 5천만 원이 입금된 후 아들과 며느리, 그 가족들과의 모든 연락을 끊고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동안 부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차분히 마음을 정리하고 근처에 사는 언니나 형제들과 얼굴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얼마쯤 지났을까 정 씨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감히 연락도 못하고 있던 아들이 엄마가 전화를 받나 안 받나 시험해보고 싶었던 건지 조심스레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정 씨는 잠시 고민했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평소보다 차분하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근황을 전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희는 이제 기존 집에서 그냥 살기로 했어요. 새 집 계약도 취소됐고, 그리고 처제는 그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나갔고요. 여기 같이 있을 수도 없어서. 정 씨는 더 말하지 않고 듣기만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나도 모르게 그만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보일러도 결국 고치게 됐어요. 비용이 꽤 들긴 했지만 이 집에서 살려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보일러 하나 가지고 사람 속을 썩이더니 새 집 들어간다 어쩐다 하면서 끝끝내 고쳐주지도 않고 온열기 산 거 아까워서 돈도 부담시키려고 하더니 결국은 지가 고쳐서 쓰는 꼴이 된 것입니다. 며느리의 근황은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보나마나 아주 큰 계획이 어그러졌으니 결코 편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 씨는 이제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고 아들 부부 이야기만 떠올려도 피로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잘 살아. 엄마도 알아서 잘 살 테니까. 그럼 끊는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를 체감하며 정 씨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따뜻하게 몸을 웅크리고 잘 살아가 보리라 다짐했습니다.